안녕하세요. 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물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 타원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공부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우주의 모든 입자는 다른 입자와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G는 만류인력 상수를 의미하며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을 벡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힘이 플러스 보호를 가지게 되면 F는 ma에서 a인 가속도가 양수,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v가 양수가 되어 양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양의 운동을 한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고 역학적 에너지도 0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물체는 물체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가 공정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여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케플러의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 들어가기에 앞서 케플러의 법칙이 나오기까지 관련된 과학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들어보셨나요? 갈릴레이, 티코 브라헤, 그리고 유명한 케플러, 그리고 앞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케플러의 법칙을 정확하게 만드는데 모두 기여한 과학자들입니다. 간단히 보면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천동설을 엎고 지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티코 브라헤는 지동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별을 관찰을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엄청난 양의 관찰 기록을 남기었으나 일찍 죽는 바람에 케플러에게 그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케플러는 천문학과 점성술에 관심이 있었고 티코 브라헤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브라헤가 관측한 방대한 관측 자료를 얻게 되어 그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행성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유명하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성당의 램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진자의 주기가 길이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낙하, 망원경,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책 등을 출판하였습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등을 내게 되었는데요. 뉴턴은 이 케플러의 법칙을 중력의 결과, 만류인력의 결과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과 함께 케플러의 운동 법칙은 행성과 위성들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표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제안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사건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인데요.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구형의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 주기로 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천동설보다 개념적으로는 단순하긴 했지만 실제 천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는 천동설보다 오히려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여전히 천체들이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고집했고 그래서 천체들이 바깥 원의 수정구의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행성의 운동이 대단히 복잡한 이런 주전원을 이용하는 복잡한 원으로 나타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맨눈으로도 먼 거리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망원경이나 렌즈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브라헤는 그 뛰어난 시력으로 방대하고도 매우 정밀한 관측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헤의 방대한 자료로부터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 행성이 운동하는 타원 궤도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플라톤 시절부터 원운동이 가장 완벽한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체가 원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케플러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도는 동시에 다른 행성들이 태양 둘레를 돈다는 독특한 티코 체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칼 세이건에 따르면 케플러는 최후의 점성술사이자 최초의 천문학자로 평가됩니다. 케플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으나 지적 능력이 우수하여 23세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됩니다. 이 그라츠 대학에 있는 시절에 플라톤주의와 점성술에 매료되어 점성술과 지동설을 결합하는데 매우 몰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1600년 1월에 케플러와 브라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브라헤는 타고난 관측자였지만 수학적 분석에는 재능이 없었고 케플러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의 재능을 보완하면서 완벽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죽게 되면서 그의 사후에 그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자료들을 케플러가 얻게 되면서 그 자료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케플러는 프라하로 자리를 옮긴 이후 브라헤와 합류하게 되는데요. 브라헤의 사망 이후에 안정된 직위를 얻게 되고 그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케플러는 처음에 지구 궤도를 구하려고 했으나 이내 포기하고 화성의 궤도를 탐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케플러도 원운동을 가정하고 브라헤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화성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가설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각도로 약 8분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이 워낙 정확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수년간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요. 계산만 70여 회 반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1605년 드디어 원형 궤도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타원 궤도를 도입함으로써 타원 궤도를 찾아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케플러의 법칙으로 행성 운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케플러의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태양은 이 타원의 두 초점 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케플러의 제1법칙입니다. 사실 이 케플러의 제1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거리의 역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이라는 것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력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경우 행성은 항상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원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타원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은 평면 위에서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타원은 이것보다는 약간 복잡한데 평면 위에서 평면상의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찌그러진 원이 타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두 점 f c,0과 f 프라임 마이너스 c,0을 초점으로 하고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라고 했기 때문에 PF 선분의 길이와 PF 프라임 선분의 길이의 합이 2a입니다.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써서 양변을 제곱하여 다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a제곱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고 두면 우리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은 이 타원의 특별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원에서 장축, 긴축, 가장 긴 축 A는 타원을 가로지르는 가장 긴 거리의 절반입니다. 반면에 단축, 타원의 짧은 거리, 타원을 가로지르는 가장 짧은 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단축이라고 얘기하고, 단축은 현재 B가 되겠습니다. 태양과 행성이 이루는 궤를 살펴보면 태양은 항상 타원의 한 초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초점은 항상 비어있게 되고, 궤도는 타원이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을 알아볼까요? 케플러의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행성의 궤도 운동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행성이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면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는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행성이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위치를 우리는 근일점, 가까이 있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멀어질 때의 위치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할 때 그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빨라지고 원일점에서 느려집니다. 여기서 행성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정도는 단위 시간당 행성이 궤도를 훑고 지나가는 부채꼴의 넓이가 항상 일정하도록 유지되더라. 이것이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불리게 됩니다. 행성의 면적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행성의 가운동량이 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인데요. 가운동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행성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심력, 즉 만류인력이며 태양을 향하는 반지름 방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토크를 구해보면 R 크로스 F,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R과 태양이 행성을 당기는 힘 F는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토크의 값이 0이 되고, 가운동량은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와 물체의 운동량을 곱하는 것인데, 가운동량 RP는 R 곱하기 행성의 질량, 태양의 질량이 아니고 행성의 질량에 행성의 속도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크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동량은 항상 일정한 상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 항상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넓이를 쓸고 가는지 단위 시간당 쓸고 가는 넓이를 dA라고 하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짧은 부채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2분의 1 RL을 쓸 수 있죠. 2분의 1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R,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행성이 움직이는 거리 L은 VT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VT가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가운동량 식에서 속도를 다시 역으로 추정해보면 속도 V는 행성의 질량 곱하기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 mr분의 가운동량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쓸고 가는 넓이 dA는 EMP 행성의 질량 분의 L 가운동량 곱하기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dt분의 dA,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면적의 변화량 dA로 나타내면 항상 행성의 질량의 2배 분의 항상 일정한 각운동량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항상 상수로 나타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식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들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움직이면 1에서 2로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과 3에서 4로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일점에서 행성의 속도는 가장 빨라지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원일점에서 행성의 속도는 가장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케플러의 제3법칙입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케플러의 제3법칙은 1618년에 발표된 것으로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장반경, 타원의 장반경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전 주기는 궤도의 장반경이 클수록 커지는데 그 커지는 정도가 공전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미 알려진 행성들의 성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어떤 행성의 주기만으로 태양에서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관측 가능한 모든 행성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은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이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조화의 법칙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ms인 태양의 주위로 질량이 mp인 행성이 원궤도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궤도가 원이기 때문에 행성은 항상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 뉴턴의 제2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원운동이니까 구심가속도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궤도상 행성의 속력 v는 행성의 궤도 원둘레를 행성이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행성의 주기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때 주기는 움직이는 속도 v는 주기분의 2πr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위식에 이 v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r제곱분의 t제곱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식을 정리하면 r3승분의 t제곱이 gms 분의 4파이 제곱이라는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r과 t의 비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면 행성이 도는 주기의 제곱은 일정한 상수 gms 분의 4파이 제곱에 둘 사이의 거리 타원일 경우에 장반경, 원일 경우에 평균 거리, 즉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순서, 즉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뉴턴은 케플러의 제3법칙을 증명한 후에 천왕성이 있음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모두 배웠는데요. 케플러의 제1법칙,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수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2번,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은 같은 시간 동안 항상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 3번, 행성 궤도 주기의 제곱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의 세제곱 또는 타원일 경우에 행성과 태양 사이의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가 케플러의 제3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테이블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관점에서 위성이 지구 위의 한 지역에 대해 같은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는 유리합니다. 이것은 위성의 궤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 즉 24시간일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지 궤도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지 찾아보고 위성의 궤도 속력은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지 궤도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찾기 위해서 우리는 케플러의 제3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주기의 제곱이 거리의 3승에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평균 반지름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당연히 사용한 주기는 24시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전 주기와 같으니까. 두 번째, 위성의 궤도 속력은 위성은 여기에서 V는 T분의 D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 한 주기 동안 D만큼의 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한 주기 24시간이 되고 거리는 2πr, 1번에서 구했던 r값을 대입하면 원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V를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로 제시된 4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